안녕하십니까. 부산외대 김동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해외 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공모전에서 공개되어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대중국 실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북성 무안시에 투자한 빛과전자 중국 법인의 투자 사례입니다. 빛과전자는 1998년 한국에 본사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코스닥 상장사로 시가총액 322억 원, 매출액 500원 규모의 중견기업입니다. 빛과전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응용되는 광가입자용 광송수신 모듈, CATV, 이동통신에 응용되는 광수신 부품을 설계 제조하는 광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2002년에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2003년 2천만 불 수출의 탑, 2004년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은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중국 진출을 결정한 이 기업은 같은 해 12월에 중국 호북성 무안시 동호 신기술개발구에 공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인 2007년 2월에 중국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같은 해 8월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가 미국 수출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중국 진출 당시 종업원 규모는 130명이었습니다. 당시 법인장이었던 임경수 총경리가 밝히는 중국 진출의 목적은 한국 내 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경수 총경리는 중국 진출 초창기의 무모함을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로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중국 법 제도에 대해 공부하지 못했으며 중국 법인 운영 전략도 없는 채로 진출한 것입니다. 또한 현지 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그는 3년간의 법인 운영 후 이러한 도전을 무모한 것이었다고 회고하였고 당시 진출 전 사전 준비로 부족했던 점을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 투자를 유치한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너무 매몰된 점. 둘째, 노무, 세무, 통관, 회사법, 부동산 관련 법률을 미리 공부하지 못한 점. 셋째, 중고 설비 수출입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임 총경리는 해당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동정업계 혹은 유사업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얻으려는 노력을 취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이외에도 임 총경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해외 진출 기업이 범하기 쉬운 오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동일한 사규를 중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인은 사규와 규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0% 그대로 번역해서 중국 법인에 적용한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특히 인사 노무관리 규정은 중국 현지 노동법과 현지 근로자 규정을 고려하여 제정돼야 합니다. 중국에서 노조를 공회라고 하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공회가 가져야 하는 노동자 권익보호 범위 등을 공회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하위 규정인 회사의 각종 정관과 사규 등은 상위 법률 법규와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약 8,78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6.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당정이라 불리는 정관에서 중국 내 기업, 농촌, 학교, 연구소, 군대 등 어떠한 단체에서도 3인 이상의 공산당원이 존재하면 기층 조직이라고 불리는 공산당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거의 모든 기업에 공산당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은 공산당이 정한 강령 내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외자기업이 공산당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으나 자발적인 설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많은 외자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산당 지부 설립을 장려하고 이들 조직을 통해 상생해 나가는 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2년 6월 프랑스계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중국에 진출한 외자 소매기업 중 최초로 기업 안에 공산당 총지부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월마트에서도 당 지부가 설립된 것을 비롯해 노키아, 스탠다드 차터드 상하이 지점, 베이징 현대자동차, 알카텔 루스트 등 외자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대차는 공산당 지부 설립 당시 당원이 76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26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적 특색을 숙지하지 못한 중국 법인의 경영은 매끄러울 수가 없겠죠. 투자 초기 놓쳤던 부분 중 하나로 모든 경영 활동에 대해서 서면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합니다. 즉, 직원들의 근태 관리, 임금의 상세한 항목별 분류, 잔업수당 규정, 무단퇴직 시 규정,
병가 및 청원 휴가의 조건 등은 이 회사가 초기에 서면으로 관리 확인하는 것에 소홀한 부분이었습니다. 1년 혹 2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 노무 분쟁이 야기되었으며 이들 서면 기록은 회사 측 경영행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 총경리는 중국 측과의 협상 시에 주의할 점도 경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첫째, 대정부 관계를 통해 인허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직접 외자 기업이 나서기보다는 현지 대행업체를 활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들은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여서 보다 원활하게 대정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장에 대한 모든 시설 공자, 즉 인테리어, 소방, 전기, 건축, 환경 관련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공 자격이 있는지 자격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놓을 것을 조언했으며 계약서 내용에 해당 공세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는 현지 시공업체들이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사 후 원활한 인허가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 총경리가 전하는 성공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는 현지인을 부서장으로 임명하여 회사 주체가 중국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결 권한을 부여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부여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중국인 관리자가 중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 것입니다. 임 총경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원하고 코칭하는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실제 그가 공개한 당시 조직도를 보면 관리부장, 물류부장, 제조부장, 인사총무팀장, 생산기획팀장, 생산 1팀장, 2팀장, 생산기술팀장, 구매통관팀장, 연구시험팀장, 심지어 재무팀장까지 모두 중국인이 맡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현지인이 맡은 보직은 연구기술부장과 지원센터장 두 곳이 유일했습니다. 임 총경리는 회사개혁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설치하였는데 중국인들 자체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게 하고 매 분기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거나 회사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회사의 경영계획, 생산계획 등을 설명하고 회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한 후 근로자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임 총경리는 동위원회가 앞서 설명한 노조인 공회로 발전시킬 것을 먼저 제안하고 정식으로 상급 공회 조직에 가입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가 공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설문조사로 소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법인은 매번 적절한 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 애로사항과 불만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제기한 문제 중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경리와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솔직히 불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가장 큰 이유는 불만이 직원들 마음속에 쌓이거나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임 총경리는 경조사 참석, 극빈가정 후원, 직원 본인 혹은 부모까지 치료비 보조, 동호회 활성화, 한국 직원 가정 초대, 중국 직원 가정 방문 같은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사의 이직률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 교육을 입이 아닌 몸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기숙사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장 먼저 출근하여 공장 앞마당을 쓸며 직원들이 버린 담배꽁초를 줍고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 걸레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직접 청소했다고 합니다. 임 총경리는 앞서 이야기한 관시무용론의 사료도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준법 코스트, 즉 법을 지키려 쓴 비용이 위법 코스트, 법을 회피하기 위해 쓴 비용보다 적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즉 위법 상황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같은 상황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쓰다가 법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한국 투자기업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이 회사의 편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협박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그는 중국 내 경영 중인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3대 리스크로 노동법제도의 변화, 외자 기업에 대한 특혜 축소, 세제 변화를 꼽았습니다. 동사는 설립 3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좋은 점을 확산하여 4년 차부터는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임 총경리가 제시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에서 주는 교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